아무도 그녀가 울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됐습니다. 14세 소녀는 황금빛 거울 앞에 앉아 있었고 시녀들이 그녀의 긴 금발머리를 빗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붉었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공주는 울면 안 됐습니다. 곧 여왕이 될 사람은 약함을 보여서는 안 됐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비명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면 그녀는 프랑스를 떠나 스페인으로 가야 했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 남자는 왕이었고 그녀보다 23살이나 많았으며 끔찍한 소문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16세기의 현실이었습니다. 사랑은 사치였고 소녀들은 정치적 도구였으며 운명은 궁전의 차가운 복도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이사벨 대 발루아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그녀가 태어난 순간부터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1545년 프랑스 왕실의 폰텐블로 궁전에서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사벨 클라라 외제니 드 발루아였습니다. 그녀는 프랑스 왕 앙리 2세와 피렌체의 강력한 메디치 가문 출신인 카트린 드 메디시스의 딸이었습니다. 이사벨이 태어났을 때 유럽은 권력 투쟁으로 끓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수십 년 동안 전쟁을 벌이고 있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으며 두 나라의 재정은 고갈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아름다운 아기였습니다. 금발 머리와 푸른 눈 그리고 부드러운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카트린은 딸을 매우 사랑했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지만 이사벨은 특별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온화했으며 항상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카트린은 또한 현실주의자였습니다. 그녀는 딸의 아름다움과 온순함이 언젠가 정치적 자산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궁전에서 자랐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겉보기에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최고의 교사들에게서 배웠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으며 하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를 배웠고 음악과 춤을 공부했습니다. 그녀는 특히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혼자 정원에 앉아 꽃과 새를 그리곤 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평화를 느끼는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나이를 먹으면서 궁전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단순히 공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결혼 시장의 상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외국 대사들이 궁전을 방문했고 그들은 이사벨을 주의 깊게 관찰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우아한지, 얼마나 건강한지를 평가했습니다. 이사벨은 이것을 알아차렸고 그것은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1559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이사벨의 아버지 앙리 2세는 마상 창시합 중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방의 창 조각이 그의 눈을 관통해 뇌에 박혔습니다. 왕은 열흘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하다가 죽었습니다. 이사벨은 겨우 14살이었고 그녀는 아버지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그녀에게 첫 번째 진정한 비극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슬퍼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왕실은 혼란에 빠졌고 정치적 계산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사벨의 오빠 프랑수아가 새 왕이 되었지만 그는 겨우 15살이었고 병약했습니다. 진짜 권력은 이사벨의 어머니 카트린 드 메디시스에게 있었습니다. 카트린은 냉정하고 계산적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를 안정시키고 스페인과의 전쟁을 끝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위한 완벽한 도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녀의 아름다운 딸 이사벨이었습니다.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는 유럽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광대한 제국을 다스렸고 그의 영토에는 해가 지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펠리페는 또한 고립되고 편집증적인 남자였습니다. 그는 엘 에스코리알이라는 거대한 궁전 수도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건물은 차갑고 어두웠으며 거의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펠리페는 3번 결혼했고 그의 3명의 아내는 모두 죽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포르투갈의 마리아는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아내 잉글랜드의 메리는 병으로 죽었습니다. 세 번째 아내 프랑스의 엘리자베트도 출산 중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펠리페가 저주받았다고 속삭였습니다. 그의 아내들은 모두 불행하게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왕에게는 새로운 아내가 필요했습니다. 후계자가 필요했고 동맹이 필요했으며 무엇보다도 프랑스와의 평화가 필요했습니다. 협상은 몇 달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카트린 드 메디시스와 스페인 대사들은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조건들이 논의되고 지참금이 계산되고 정치적 이점이 평가되었습니다. 이사벨은 이 모든 것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무엇을 원하는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14세 소녀였고 그녀의 역할은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의 방에 들어왔습니다. 카트린의 얼굴은 평소처럼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앉으라고 말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벨, 너는 스페인의 왕 펠리페 2세와 결혼할 것이다. 이것은 프랑스를 위한 것이고 평화를 위한 것이다. 너는 이해해야 한다. 이사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무릎에 얹고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녀의 인생은 결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1560년 1월 22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펠리페는 프랑스에 오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 대신 대리인이 그를 대신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흔한 관습이었지만 그것은 또한 이사벨이 결혼식 날에도 자신의 남편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혼식은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열렸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행사였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였고 종들이 울렸으며 합창단이 노래했습니다. 이사벨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다웠지만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제단으로 걸어가면서 다리가 떨렸습니다. 펠리페를 대신한 것은 알바 공작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고 엄격한 남자였으며 스페인에서 가장 두려운 장군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을 거의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단지 정치적 의무일 뿐이었습니다. 사제가 말했습니다. 이사벨 클라라 외제니 드 팔루아, 당신은 스페인의 왕 펠리페를 당신의 남편으로 받아들입니까? 이사벨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카트린의 눈은 경고로 가득했습니다. 거부는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이사벨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그 한 단어로 그녀의 운명은 봉인되었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축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춤을 추고 웃고 축하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앉아 모든 것이 그녀 주위에서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프랑스 사람이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스페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이 어딘가에 공허함 속에 떠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그녀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카트린은 딸을 껴안았습니다. 그것은 드문 애정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사벨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강해져라, 내 딸아, 내 의무를 다해라. 프랑스를 잊지 마라. 이사벨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울고 싶었지만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오래 울음을 참아서 이제 눈물조차 말라버린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이사벨은 프랑스를 떠났습니다. 그녀의 여행단은 거대했습니다. 수백 명의 시녀, 경비원, 하인들이 그녀와 함께 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국경에서 돌아갈 것이었습니다. 스페인은 그녀가 프랑스에 영향력을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페인 사람이 되어야 했고 과거를 잊어야 했습니다. 여행은 길고 힘들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날씨는 춥고 습했습니다. 이사벨은 마차 안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가 알고 사랑했던 모든 것이 뒤에 남겨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아닐 것입니다. 여왕들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남편의 나라에서 죽었습니다. 국경에 도착했을 때 이사벨은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자란 많은 시녀들이 울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껴안고 행운을 빌었습니다. 이사벨은 각각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반지, 목걸이 또는 그녀가 손수 수놓은 손수건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니,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몇 명의 스페인 시녀들이 그녀와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낯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사벨을 차갑게 대했고 그녀를 외국인으로 보았습니다. 이사벨은 이제 정말로 혼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스페인 국경을 넘은 후 풍경이 변했습니다. 모든 것이 더 건조하고 더 거칠고 더 황량해 보였습니다. 하늘은 회색이었고 땅은 갈색이었습니다. 작은 마을들이 언덕에 흩어져 있었지만 그것들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어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엄격한 나라였습니다. 종교 재판이 여전히 강력했고 사람들은 이단으로 고발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마녀들이 화형당했고 유대인들이 추방당했으며 누구도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이 모든 것에 대해 들었었지만 이제 그것을 직접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이 차갑고 어두운 땅이 그녀가 살아야 할 곳이었습니다. 과달라하라에 도착했을 때
이사벨은 마침내 펠리페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1560년 2월 초였습니다. 왕은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사벨은 마차에서 내렸고 처음으로 자신의 남편을 보았습니다. 펠리페는 33살이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창백했으며 턱이 길어서 입을 제대로 닫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것은 합스부르크 가문의 특징이었고 수세기의 근친혼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을 보았지만 그의 표정에는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목적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완벽한 궁중 예절로 행동했습니다. 그녀는 스페인어로 말했습니다. 폐하, 당신을 섬기는 것이 제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통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펠리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환영합니다, 왕비. 그는 잠시 그녀를 더 바라보았고 그런 다음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따뜻한 말도 미소도 접촉도 없었습니다. 이사벨은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엄청난 실수를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니,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결과와 함께 살아야 했습니다. 공식 결혼식은 과달라하라에서 열렸습니다. 파리에서의 것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스페인의 귀족들이 모였고 사제들이 의식을 집행했으며 합창단이 라틴어로 노래했습니다. 이사벨은 다시 하얀 드레스를 입었습니다. 이번에는 그녀의 남편이 그녀 옆에 서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검은색을 입었습니다. 그것은 스페인 궁정의 스타일이었고 그의 성격을 반영했습니다. 어둡고 엄격하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의식이 진행되는 동안 이사벨은 펠리페를 옆으로 훔쳐보았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고 그의 눈은 제단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그는 그녀에 대해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이사벨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아마도 결코 알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혼식 밤이 왔습니다. 이사벨은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14세였고 아직 아이였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거의 몰랐습니다. 그녀의 시녀들이 그녀를 준비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드레스를 벗기고 나이트 가운을 입히고 머리를 풀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의 일을 했고 그런 다음 그녀를 혼자 남겨두었습니다. 이사벨은 침대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방은 춥고 어두웠습니다. 몇 개의 촛불만이 타고 있었고 그것들은 벽에 기이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흘렀습니다. 마침내 문이 열렸고 펠리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을 보았고 그런 다음 촛불을 껐습니다. 방이 완전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이사벨은 그가 침대로 다가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무서웠습니다. 펠리페는 그녀에게 부드럽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로하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끝났을 때 그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이사벨은 어둠 속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베개에 얼굴을 묻고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삶이었습니다. 이것이 여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사벨은 새로운 역할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프랑스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스페인의 왕비였습니다. 그것은 엄청난 책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녀는 궁정의 의식에 참석해야 했고 방문객들을 맞이해야 했으며 펠리페를 공개적으로 지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스페인 제국을 위한 후계자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펠리페는 이미 아들이 있었습니다. 카를로스 왕자는 그의 첫 번째 아내 포르투갈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카를로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발작을 일으켰고 격렬한 분노를 폭발시켰으며 동물들을 고문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그는 위험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펠리페는 카를로스가 왕이 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건강하고 정상적인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사벨의 일이었습니다. 엘 에스코리알 궁전은 이사벨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그것은 마드리드 외곽의 산 속에 지어진 거대한 건물이었습니다.
펠리페는 그것을 왕궁이자 수도원이자 무덤으로 설계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성격을 완벽하게 반영했습니다. 엄격하고 웅장하고 그리고 죽음에 집착했습니다. 건물은 회색 화강암으로 만들어져 있었고 거의 장식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길고 추웠으며 방들은 스파르타식으로 단순했습니다. 창문은 작았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기도와 고통을 위해 설계된 것 같았습니다. 이사벨은 이 장소를 싫어했습니다. 그것은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프랑스의 밝고 화려한 궁전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적응해야 했고 미소 지어야 했으며 감사해야 했습니다. 스페인 궁정은 유럽에서 가장 엄격한 곳 중 하나였습니다. 모든 것이 의례와 규칙으로 통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정확한 방식으로 걸어야 했고 정확한 단어로 말해야 했으며 정확한 순간에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자발성이나 기쁨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진지하고 무거웠습니다. 이사벨은 이 모든 규칙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녀가 실수를 하면 사람들은 그녀를 비판적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외국인이었고 그들은 그녀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 순간 자신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펠리페의 궁정에는 많은 나이든 귀족 여성들이 있었고 그들은 이사벨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너무 프랑스적이라고, 너무 경솔하다고, 너무 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실패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펠리페와의 관계는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대부분의 시간을 자신의 서재에서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제국의 모든 세부 사항을 관리하는 끝없는 문서들을 검토했습니다. 그는 강박적으로 일했고 거의 쉬지 않았으며 누구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직접 통제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사벨은 거의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공식 행사에서 함께 나타났고 때때로 함께 식사를 했지만 진정한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펠리페는 그녀에게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파트너가 아닌 도구로 보았습니다.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밤에 그가 그녀의 방에 올 때 그것은 항상 같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말없이 빠르게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이사벨은 자신이 단지 의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랑이나 애정은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절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희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궁정을 만들었습니다. 몇 명의 젊은 시녀들이 그녀와 친해졌고 그들은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그녀는 웃을 수 있었고 프랑스어로 말할 수 있었으며 잠시나마 자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림 그리기를 계속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도피처였습니다. 그녀는 혼자 정원에 앉아 꽃과 풍경을 스케치했습니다. 그 순간들에 그녀는 평화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엘 에스코리알의 차가운 벽 안에 갇혀있지 않다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곳에, 더 나은 곳에 있을 수 있었습니다. 1561년 이사벨은 임신했습니다. 그것은 궁정에 큰 기쁨을 가져왔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약간 더 친절해 보였습니다. 그는 그녀의 건강에 대해 물었고 의사들이 그녀를 잘 돌보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애정에서가 아니라 실용성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귀중한 화물을 운반하고 있었고 그는 그것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임신은 어려웠습니다. 이사벨은 입덧으로 고통받았고 피곤했으며 종종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출산에 대한 끔찍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그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펠리페의 첫 번째와 세 번째 아내들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이사벨은 자신도 같은 운명을 맞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두려움을 숨겼습니다. 그녀는 강해야 했습니다. 1561년 8월 이사벨은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는 건강했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이사벨 클라라 웨이젠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따서요. 이사벨은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펠리페는 실망했습니다. 그는 아들을 원했지 딸이 아니었습니다. 딸들은 제국을 상속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왕들과 결혼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에게 거의 축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가 다시 임신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어야 한다고. 이사벨은 그의 냉정함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방금 그의 아이를 낳았고 거의 죽을 뻔했는데 그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사벨은 딸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작은 이사벨라는
그녀에게 유일한 진정한 기쁨이었습니다. 그녀는 가능한 한 많은 시간을 아기와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안고 그녀에게 노래를 부르고 프랑스어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스페인 궁정에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왕족 아이들은 유모와 하인들에게 맡겨졌고 어머니들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다르게 했습니다. 그녀는 딸이 사랑을 느끼기를 원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을 딸이 느끼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펠리페는 이것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벨이 너무 부드럽고 너무 애착이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막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들을 낳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후 이사벨은 다시 임신했습니다. 이번에도 임신은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젊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1562년 그녀는 두 번째 딸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카탈리나 미카엘라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또 다른 건강한 아기였지만 또 다른 딸이었습니다. 펠리페의 실망은 더 명백했습니다. 그는 거의 아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사벨에게 더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실패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궁정의 다른 사람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왕비는 아들을 낳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그녀는 저주받았을지도 모른다고. 이사벨은 이 소문들을 들었고 그것들은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 사이에 이사벨은 카를로스 왕자와의 이상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카를로스는 펠리페의 첫 번째 아들이었고 왕위 계승자였지만 그는 점점 더 불안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18살이었지만 그의 정신 상태는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환각을 보았고 사람들을 위협했으며 이상한 집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착 중 하나가 이사벨이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젊고 아름다운 계모에게 불건전한 애착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는 그녀를 따라다니고 그녀를 응시하고 그녀에게 부적절한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사벨은 두려웠습니다. 카를로스는 예측할 수 없었고 때로는 폭력적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을 때리고 동물들을 고문했으며 자해를 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펠리페에게 이것에 대해 말하려고 했지만 왕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의 문제를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카를로스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이사벨의 방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경비원들이 그를 막아야 했습니다. 다른 때는 그는 공개적으로 그녀를 사랑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궁정 전체가 이것에 대해 속삭였습니다. 이사벨은 굴욕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카를로스를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했지만 그것이 궁정 생활이었습니다. 소문과 의심이 진실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1568년 상황이 극에 달했습니다. 카를로스의 행동은 너무 위험해져서 펠리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를 암살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네덜란드로 탈출하여 그곳에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펠리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1월의 추운 밤 왕은 직접 아들의 방으로 갔습니다. 그는 근위병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들은 카를로스를 체포하고 그를 자신의 방에 감금했습니다. 왕자는 이제 죄수였습니다. 그는 비명을 지르고 울고 구걸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펠리페는 차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을 희생시켜야 했습니다. 제국을 위해서였습니다. 카를로스는 몇 달 동안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그는 음식을 거부했고 이상한 것들을 요구했으며 점점 더 선망 상태에 빠졌습니다. 7월에 그는 죽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자연사라고 발표되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가 독살당했거나 굶어 죽었다고 의심했습니다. 진실은 결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펠리페는 아들의 죽음에 대해 공개적으로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이사벨은 그가 변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더 어둡고 더 고립되고 더 편집증적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파괴하는 것은 그에게 무언가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마지막 남은 인간성을 죽였습니다. 카를로스의 죽음 이후 이사벨에 대한 압박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제 왕위를 계승할 남자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펠리페의 동생 돈 후안이 있었지만 그는 사생아였고 왕좌에 대한 합법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제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사벨은 아들을 낳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지만 매번 그녀는 딸을 낳거나 유산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끊임없는 임신의 부담으로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20대 초반이었지만 이미 지쳐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그녀의 눈은 어두운 원으로 둘러싸여 있었으며 그녀는 자주 아팠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쉬라고 말했지만 펠리페는 계속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후계자가 필요했습니다. 1567년 이사벨은 마침내 아들을 임신했습니다. 의사들은 확신했습니다. 아기가 크게 움직이고 있었고 모든 징후가 남자아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궁정은 흥분에 들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다려온 후계자가 올 것이었습니다. 펠리페는 거의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는 이사벨에게 더 자주 방문했고 그녀의 건강에 대해 물었으며 심지어 그녀에게 선물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사벨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낳으면 모든 것이 변할 것입니다. 아마도 펠리페는 마침내 그녀를 가치 있게 여길 것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약간의 평화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8월에 이사벨은 조산을 시작했습니다. 출산은 끔찍했습니다. 그것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고통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사벨은 비명을 지르고 기도하고 애원했습니다. 산파들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침내 깊은 밤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것은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죽어서 태어났습니다. 작고 파랗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죽은 아기를 보았고 무언가가 그녀 안에서 부러졌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울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펠리페는 황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슬픔은 아들의 죽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계승의 실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사벨을 비난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고 충분히 기도하지 않았으며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불공평하고 잔인했지만 펠리페는 누군가를 비난해야 했습니다. 이사벨은 방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너무 지쳐서 싸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실패했다고 느꼈습니다. 여왕으로서, 아내로서, 여성으로서 그녀는 자신에게 할당된 유일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었습니다. 1568년 이사벨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열이 있었고 기침을 했으며 체중이 줄었습니다. 의사들은 다양한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가 결핵이라고 말했고 다른 사람들은 임신과 출산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실은 아마도 그것이 조합이었을 것입니다. 그녀의 몸은 너무 많은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23세에 불과했지만 그녀는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사라졌고 그녀의 에너지는 고갈되었으며 그녀의 정신은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딸들이 있었고 그들은 그녀를 필요로 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위해 강해야 했습니다. 파워 말 이사벨은 다시 임신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너무 아팠고 너무 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펠리페는 기뻐했습니다. 또 다른 기회였습니다. 또 다른 아들의 가능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사벨은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몸이 또 다른 임신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의사들에게 이것을 말했지만 그들은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휴식을 취하고 잘 먹고 기도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으로 충분한 것처럼 이사벨은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직감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10월 초 상황이 심각해졌습니다. 이사벨은 심한 통증과 출혈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유산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들이 불려왔지만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녀가 고통을 겪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이사벨은 며칠 동안 고통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그녀는 선망 상태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를 보았고 그녀의 어머니와 이야기했으며 어린 시절의 정원을 걸었습니다. 그녀는 평화로운 곳에 있었습니다. 고통이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10월 3일 밤 이사벨 데 발루아는 죽었습니다. 그녀는 겨우 23세였습니다. 이사벨의 죽음은 궁정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인기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녀의 온화함과 친절함은 스페인의 엄격한 분위기에서 드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진정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녀의 딸들은 황폐했습니다. 작은 이사벨라는 겨우 7살이었고 카탈리나는 6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마 없이 자라야 할 것이었습니다. 펠리페의 반응은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슬픔을 표현했고 성대한 장례식을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적으로 그는 또한 안도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이사벨은 실패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남자 후계자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사벨은 엘 에스코리알에 묻혔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싫어했던 차갑고 어두운 궁전에 묻혔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단순했습니다. 화려한 조각이나 긴 비문이 없었습니다. 그저 그녀의 이름과 날짜만 적혀 있었습니다. 이사벨 데 발루아, 스페인의 왕비, 1545년, 1568년, 23년의 삶. 그중 10년은 스페인에서의 불행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무덤이 말해주지 않는 것은 그녀가 견뎌낸 고통, 그녀가 했던 희생, 그리고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삶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사벨은 거의 잊혀졌습니다. 역사책들은 그녀를 간략하게 언급했습니다. 펠리페 2세의 세 번째 아내, 후계자를 생산하지 못한 여자. 그녀의 이야기는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녀는 권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역사의 과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어린 소녀였고 정치의 희생자였으며 너무 일찍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녀의 이야기를 덜 비극적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더 비극적으로 만듭니다. 이사벨 데 발루아의 이야기는 권력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력함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16세기의 왕족으로 태어난 소녀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도구였습니다. 동맹을 맺고 평화를 확보하고 후계자를 생산하기 위한 도구였습니다. 그들의 감정, 그들의 꿈, 그들의 욕망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사벨은 아름답고 온화하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자질들은 그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그녀를 더 가치 있는 상품으로 만들었습니다. 펠리페 2세는 네 번째로 결혼했습니다. 그의 새 아내는 오스트리아의 안나였고 그녀는 겨우 20세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녀는 그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왕자는 펠리페라고 이름 지어졌고 그는 결국 펠리페 3세가 되었습니다. 제국은 그 후계자를 얻었습니다. 이사벨이 그토록 열심히 노력했지만 줄 수 없었던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결코 그녀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단순히 너무 어렸고 너무 약했으며 너무 많은 것을 견뎌야 했습니다. 이사벨의 두 딸은 자랐습니다. 이사벨라와 카탈리나는 둘 다 결혼했고 다른 나라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의 운명을 되풀이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졌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남자들과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머니를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온화함, 그녀의 사랑, 그리고 그녀가 그들에게 준 유일한 진정한 애정을 기억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딸들에게 이사벨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렇게 그녀의 기억은 살아남았습니다. 역사책에서가 아니라 그녀를 사랑했던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 이사벨 데 발루아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엘 에스코리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그녀의 무덤을 지나치면서 거의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더 유명한 이름들, 더 강력한 인물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 어떤 사람들은 멈춰섭니다. 그들은 그 단순한 돌을 읽고 날짜를 보고 계산을 합니다. 23세, 그렇게 젊었습니다. 그들은 그녀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견뎌냈는지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잠시 동안 그녀는 다시 기억됩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것은 권력이 항상 화려하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때때로 그것은 비참합니다. 궁전에서 사는 것이 항상 특권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감옥입니다. 그리고 왕관을 쓰는 것이 항상 영광은 아닙니다. 때때로 그것은 저주입니다. 이사벨은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름다움, 부, 지위. 하지만 그녀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자유, 사랑, 그리고 선택. 그녀는 자신의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위해 선택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16세기는 오래전에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변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 소녀들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진실은 더 복잡합니다. 형태는 변했지만 본질은 때때로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소녀들이 그들이 원하지 않는 결혼으로 강요당합니다. 여전히 여성들이 그들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빼앗깁니다.
여전히 사람들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도록 압력을 받습니다. 이사벨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현재에 대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엘 에스코리알의 차가운 돌 아래 이사벨은 쉬고 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평화를 찾았습니다. 더 이상 임신할 필요가 없고 더 이상 펠리페를 기쁘게 할 필요가 없으며 더 이상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유롭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는 죽음으로만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높은 대가였습니다. 그녀는 살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행복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어느 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사벨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녀를 실패로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그녀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이 그녀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은 세상이었습니다. 완벽한 왕비가 되고 아들을 낳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녀는 용감했고 친절했으며 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던져진 모든 것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죽였을 때 그것은 그녀의 약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견뎌야 했던 것의 잔인함 때문이었습니다. 이사벨 대 발루아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역사의 그림자 속에서 잃어버린 수천 개의 이야기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기록되지 않은 여성들, 기억되지 않은 소녀들, 그들의 고통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고통은 중요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는 한 그들은 완전히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혼자 있을 때 이사벨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14세의 낯선 사람과 결혼하도록 강요당한 소녀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꿈을 살 수 없었던 젊은 여성을 생각해 보십시오. 23세에 지치고 부서진 채 죽은 어머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우리는 정말로 그런 세상에서 벗어났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선택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여전히 새로운 형태로 사람들을 그들이 되고 싶지 않은 것으로 강요하고 있습니까? 이사벨의 무덤은 침묵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말합니다. 그것은 세기를 넘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기억하라고, 배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나아지라고. 우리는 과거를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사벨을 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의 이사벨들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든, 그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감옥이 무엇이든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선택이 강요가 아닌 세상, 사랑이 의무가 아닌 세상, 소녀들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번영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사벨 대 발루아의 진정한 유산입니다. 그녀가 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행해진 것입니다. 그녀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녀의 비극은 끝났지만 그것이 주는 교훈은 영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성과 존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엘 에스코리알의 돌 아래에서 이사벨은 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이야기는 살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한, 우리가 듣는 한, 그리고 우리가 배우는 한 살아 있을 것입니다. 45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고통은 여전히 공명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단지 그녀의 고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역사를 통틀어 수없이 많은 여성들의 고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할 때까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배울 때까지 그것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벨을 기억하십시오. 14세의 여왕을, 병든 왕을, 그리고 너무 일찍 끝난 비극을 기억하십시오. 그녀의 이름을 말하십시오. 그녀의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녀가 결코 가질 수 없었던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자유로운 세상, 친절한 세상, 모든 어린 소녀가 14세의 낯선 사람에게 팔리지 않고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이사벨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입니다. 정의는 아니지만 기억입니다. 구원은 아니지만 인정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억될 때 우리는 완전히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벨 대 발루아는 기억될 자격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더 많은 이야기를 원한다면 역사가 잊으려고 했던 이야기들을,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이해해야 하는 과거의 이야기들을 원한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켜십시오. 다음에 올 이야기는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할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역사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한다면, 그리고 이사벨의 목소리는
450년의 침묵 후에도 여전히 들을 가치가 있습니다.